솔직히 말하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나이도 나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세살이하고 있는데 저 할망구는 15억짜리 집에서 혼자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저 할망구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해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한 어머니가 우연히 듣게 된 아들과 며느리의 충격적인 대화. 과연 이 할머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어떤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인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김순애는 6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한 모습으로 2층 단독주택을 혼자 지키고 있었습니다. 남편 정수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 처음에는 막막했던 혼자만의 생활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시가 15억 원의 집과 3억 원의 예금, 총 18억의 재산을 가진 순애였지만 평소에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아들 정민과 며느리 유라, 그리고 손녀 수진이 찾아왔어요. 순애는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15살 수진이 가장 먼저 뛰어들어왔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우리 수진이 할머니도 많이 보고 싶었단다. 42세인 정민과 39세인 유라는 서울에서 맞벌이를 하며 강남구 전셋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유라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오늘 유라의 표정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자 평소보다 조용했던 유라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오늘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순애는 젓가락을 놓고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데? 전세 계약갱신 시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값을 1억을 올렸어요. 기존 4억에서 5억으로요. 정민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당분간만 1억 정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꼭 갚을게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1억 정도야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희도 이제 40대인데 혼자 힘으로 해결해 봐야 하는 것 아니야? 내 돈은 나중에 내가 아플 때 필요할 수도 있고. 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다른 전세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은행 대출도 있고 방법은 많잖아. 그때 유라가 갑자기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언제까지 전세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 나이에 내 집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그럼 너희가 벌어서 사면 되지. 어머니 재산이면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구시는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당황하며 말렸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지금 필요할 때 좀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서 뭘 하시겠다고. 순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에서 자신을 대하는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유라야, 내 재산은 내가 번 거야.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너희가 간섭할 일이 아니야. 간섭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 돈을 언제 다 쓰시겠어요? 결국 저희한테 남겨주실 거잖아요. 유라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아이 교육비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아요. 특히 수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순애는 손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럼 수진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니? 수진이도 현실을 알아야죠. 할머니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정민이 다시 말렸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이 험악해졌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자.
너희도 피곤할 테니 일찍 쉬어라. 어머니, 답변은 언제 주실 거예요? 유라가 끝까지 물고 늘어졌습니다. 생각해보마.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잠든 후 순애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차피 저희가 상속받을 건데 언제 다 쓰시겠어요. 현실적인 얘기. 순애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은 그저 재산의 관리인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서러웠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순애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주 순애는 동네 노인정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 강릉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박 여사, 최 여사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지난주 며느리와의 불쾌한 대화 이후로 마음이 무거웠던 순애에게는 좋은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버스 출발 시간이 오전 8시였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휴대폰을 방에 놓고 온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고, 깜빡했네. 순애는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실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분명히 집에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말이죠. 순애는 조심스럽게 현관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소리는 거실에서 나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들 정민과 며느리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 온 건지, 왜 미리 연락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지만 순애는 일단 들어가서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실 문 앞에서 순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귀에 들어왔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언제까지 저 큰 집에서 혼자 사실지 모르잖아. 정민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벌써 68세인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럼 우리가 병원비며 뭐며 다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유라가 대답했어요. 순애는 숨을 죽이고 더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어머니가 고집이 세서 문제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돈을 안 주시고. 유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러게. 어차피 나중에는 다 우리 거 될 텐데 지금 좀 써서 뭐해? 혼자서 그 돈을 언제 다 쓰겠어? 그때 유라가 내뱉은 말에 순애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나이도 나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전세살이하고 있는데 저 할망구는 15억짜리 집에서 혼자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정민이 말렸지만 목소리에 진정성은 없었어요. 아니야. 나는 정말 답답해 죽겠어. 우리 인생은 언제 시작하는 거야? 아이 교육비, 생활비, 전세금까지 모든 게 부족한데 저 사람은 돈을 꽁꽁 싸매고 있어.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솔직히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해지는 거 아니야? 나 이제 기다리다 지쳤어.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버틸 건지. 그래도 그런 말은. 정민이 다시 말렸지만 유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왜 그래? 어머니가 없어지면 우리가 그 집 팔아서 강남에 아파트 사고 수진이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잖아. 순애는 문 앞에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 할망구라는 표현,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럼 어떻게 해? 어머니를 설득해서 집을 팔게 할까? 정민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어머니 성격에 쉽게 응하실 것 같지 않아. 그냥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나이가 나이인데 언제까지 버티시겠어. 유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정말 답답해. 다른 집 보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챙겨주느라 난리인데 우리 어머니는 왜 그렇게 인색하신지 모르겠어. 어머니 입장에서는 평생 모은 돈이니까 아까우실 수도 있지. 아까워? 어차피 우리한테 줄 건데 뭐가 아까워. 그냥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어. 나 정말 스트레스받아 죽겠다고. 순애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손이 떨려서 문을 제대로 잠그기도 힘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순애의 머릿속은 방금 들은 대화로 가득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일, 저 할망구,
빨리 돌아가셔야 우리가 편해져. 이런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박 여사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애야, 얼굴이 왜 그래?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야, 괜찮아. 순애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순애는 말이 없었어요. 친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울렸거든요. 내가 그들에게는 그런 존재였구나.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어. 강릉에 도착해서도 순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바다를 보고 있는데도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펜션에서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결국 자식들은 자신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각오도 생겼어요. 그럼 내가 먼저 움직여주마. 강릉에서의 두 번째 날, 순애는 새벽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내내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아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펜션 창문으로 보이는 바다는 잔잔했지만 순애의 마음은 폭풍이 치고 있었어요. 순애야, 아침 먹으러 가자. 박 여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응, 금방 나갈게. 식당에서 친구들은 즐겁게 아침을 먹었지만 순애만은 입맛이 없었어요. 최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순애야, 어제부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순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럼 내가 살아있을 때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해보자.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순애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이 오후 3시쯤이었는데 짐도 제대로 풀지 않고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김 사장님? 순애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집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김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집을 파시려고요? 네, 그래요. 얼마에 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김 사장은 30분 후에 왔습니다. 20년 넘게 이 동네에서 부동산을 운영해온 베테랑이었어요. 집을 한 바퀴 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님, 이 집은 위치도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네요. 요즘 시세로는 15억에서 15억 5천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빨리 팔 수 있을까요? 급하게 내놓으시면 현금 매수하는 분들이 관심 가질 거예요. 일주일 정도면 계약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급하세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더라고요.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내일부터 매물로 내놓을게요. 좋은 조건으로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순애는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3억 원의 예금을 확인하고 집이 팔리면 총 18억 정도의 돈이 생긴다는 계산을 해봤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틀 후 김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 벌써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어요. 현금으로 15억에 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요.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내일이라도 가능해요. 급하게 찾으시는 분이라서. 순애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 하죠. 계약 당일 순애는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동산 사무소에서 매수자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업가였는데 이 동네에 여러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집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네요. 리모델링 없이 바로 임대 놓을 수 있겠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것이 실감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후에 치르겠습니다. 매수자가 말했어요. 네, 그때까지 이사 준비 마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순애는 본격적인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엄청났어요.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박스에 담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중요한 것들만 따로 챙겼어요. 그 과정에서 순애는 예전에 정민이 어렸을 때 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생각하니 서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잔금을 받던 날 순애는 은행에서 15억 원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했어요. 통장 잔고가 18억 원을 넘어서자 묘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로 이사한 곳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박 여사와 함께 전세로 구한 곳이었어요. 집은 작았지만 깔끔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순애야, 갑자기 왜 집을 판 거야? 무슨 일 있었어? 박 여사가 물었어요. 그냥 혼자 살기엔 너무 컸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었거든. 그날 밤 순애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자. 아직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언제 이 사실을 알릴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가 되었거든요. 휴대폰에 정민이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순애는 문자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주말 정민과 유라는 평소처럼 순애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문 앞에 매매 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집 안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여보, 이게 뭐야? 우리가 잘못 온 건가? 유라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민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워했어요. 분명히 어머니 집이 맞는데 왜 이러지?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아, 정민 씨네요? 어머님 못 만나셨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됐나요? 김 여사님이 일주일 전에 이사 가셨는데요. 집도 팔고. 순간 정민과 유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네, 어딘가로 이사 가셨던데요. 정민 씨한테 말씀 안 하셨나 봐요? 두 사람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유라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정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정민은 서둘러 순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몇 번 울린 후 순애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집이 왜 이런 상황인가요? 순애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아, 너희가 왔구나. 미안하다. 집 팔았어. 집을 팔았다고요?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되나? 지금 박 여사네 집에 있어. 주소 알려줄 테니 여기로 와. 전화를 끊고 나서 정민과 유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가는 내내 두 사람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도대체 왜 갑자기 집을 판 거야?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유라가 억울해하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어머니가 원래 성급한 성격이긴 하지만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 박 여사네 아파트에 도착한 두 사람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순애가 직접 문을 열어줬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거실은 작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순애는 두 사람을 앉히고 차를 끓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집을 팔았어요? 정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어요. 혼자 살기에 너무 컸거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럼 미리 상의하셨어야죠. 그 집은. 유라가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그 집은 뭐? 순애가 날카롭게 반문했어요. 유라는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실 일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했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지 신경 써본 적이나 있니?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중재하려고 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여기서 박 여사랑 같이 살 거야. 전세로 얻었어. 유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집 한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잖아. 상관없다고요? 어머니, 그 돈은. 유라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뭐? 순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유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나중에 너희가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놨던 거고? 정민과 유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순애가 계속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빨리 죽어서 재산 넘겨주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정민이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아니라고? 그럼 왜 지난번에 돈 빌려달라고 할 때 그런 식으로 말했니? 어차피 나중에 너희 거 될 건데 지금 좀 달라고?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그런 말씀을. 내가 늙었다고 기머거리도 된 줄 알았나? 지난주에 너희가 우리 집에서 한 얘기 다 들었어. 순간 정민과 유라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저 할망구 빨리 죽어야 한다고? 다 들었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유라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내가 살아있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야? 정민이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그럼 그게 너희 본심이 아니라는 거야?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순애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왜 집을 팔았는지. 너희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내 살아있는 시간을 내 맘대로 살겠어. 어머니, 그 돈 정말 다 쓰실 거예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애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 돈이니까 내 맘이지. 너희한테 남겨줄 생각 없어. 그 말에 유라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저희도 살아야 하는데. 너희도 살아야 한다고? 그럼 나는 언제 살았니?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정민이 다시 사과했지만 순애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됐으니까 가봐.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와.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유라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순애는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너희를 믿지는 않아. 정민과 유라가 떠난 후 순애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말들을 다 쏟아낸 기분이었거든요. 박 여사가 부엌에서 나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야, 괜찮아?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던데. 괜찮아. 이제 정말 속 시원해졌어. 아들하고 며느리가 많이 상심했을 것 같은데. 상심?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야. 그날 밤부터 정민의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5-6번씩 전화를 걸었지만 순애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개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제발 전화 받아주세요. 얘기해보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유라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순애는 모든 메시지를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애는 은행에 갔습니다. 18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 여사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나요? 단골 은행 직원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통장을 몇 개로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일부는 특별한 용도로 쓸 예정이고요. 얼마나 어떻게 나누실 건가요? 순애는 미리 생각해둔 계획을 말했습니다. 우선 10억은 제 노후자금으로 따로 빼두고 3억은 생활비용으로 나머지 5억은 특별한 일에 쓸 거예요. 특별한 일이라고 하시면 제가 평생 신세진 분들한테 보답하려고 해요. 순애의 첫 번째 방문지는 동네 노인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보살펴준 관리인 지영 씨를 만났어요. 지영 씨는 50대 초반으로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김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너 큰아이가 올해 대학 들어간다고 했지? 네, 그런데 등록금이 만만치 않아서 걱정이에요. 대출받아서라도 보내야죠. 순애는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대학 등록금이야. 4년치 다 들어있어. 지영 씨는 봉투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사님, 이거 너무 많아요. 이렇게 큰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 그동안 우리 노인정 회원들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 특히 나한테는 친딸처럼 해줬잖아. 하지만 이건 정말 큰 돈이에요. 5천만 원이나. 내가 줄 수 있으니까 주는 거야. 너 아이 잘 키워서 훌륭하게 만들어. 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여사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다음으로 순애는 오랫동안 다니던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간병인 수연 씨도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연아, 너 시어머니 수술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했지? 네, 여사님. 암 수술인데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순애는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걸로 수술 잘 받으시게 해드려. 여사님, 이건 뭐예요? 3천만 원 들어있어. 수술비하고 치료비로 쓰라고. 수연 씨도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이런 큰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받아. 그동안 내가 아플 때마다 얼마나 잘 돌봐줬는데. 이런 때 서로 도와야지. 이런 식으로 순애는 평생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에게는 아들 결혼 자금을, 청소하는 이모에게는 딸 유학 비용을 주었어요. 사흘 만에 순애는 3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순애는 이런 반응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정민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어요. 어머니,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어머니가 여기저기 큰 돈을 나눠주신다고. 그래서 어머니,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나중에 어머니가 아프시거나 할 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순애는 정민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 그 돈은 뭐? 또 나중에 너희 거라고 할 거야? 정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애가 계속 말했어요. 너희는 내가 죽기만 기다리면서 내 재산 계산이나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내가 살아서 내 돈 쓰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솔직히 말해봐. 너는 지금 내가 돈을 다 써버릴까봐 걱정되는 거 아니야?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의 말이 맞았거든요. 엄마, 저희도 살아야 해요. 수진이 교육비며 생활비며. 너희가 살아야 한다고? 그럼 나는 언제 살았니? 평생 너희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죽으라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봤어? 남편 죽고 나서 10년 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알아? 정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너희 눈치 보지 않고. 정민이 떠난 후 순애는 박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민 가족은 정말로 친구 집에서 임시로 생활하며 버텨냈어요. 그동안 순애에게는 매일같이 안부 문자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돈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건강 걱정과 일상적인 대화뿐이었습니다. 순애는 이들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줬고 유라는 순애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수진이는 학교 끝나고 와서 숙제를 하며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지? 수진이가 수학 문제집을 들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수학을 잘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볼까?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같이 있어 주시기만 해도 좋아요. 순애는 손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애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진 거예요. 어머니, 박 여사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순애는 정신을 잃었고 박 여사는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박 여사는 정민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정민아, 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 정민과 유라, 수진이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정민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혈압이 많이 높아져 있어요.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봐야겠어요. 병실로 옮겨진 순애를 보며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수진아, 할머니 괜찮단다. 걱정하지 마. 정민과 유라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신 게 우리 때문일까? 유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거야. 그때 순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너희들 뭘 그렇게 속닥거리니?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해드린 것 같아서요. 정민이 죄송해하며 말했어요. 그런 게 아니야.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지. 하지만 순애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건 아닐까? 그날 밤 간병인 없이 정민과 유라가 번갈아가며 순애를 돌봤습니다. 밤새 깨어서 순애의 상태를 살펴봤어요. 어머니, 물 드시겠어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마워. 순애는 유라의 정성스러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였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혈압이 많이 안정되었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겠어요. 순애는 이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너무 외롭게 살았나? 이번 사흘째 되는 날 순애는 정민과 유라를 불렀습니다. 너희들 앉아. 내 어머니.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어.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진짜 변한 것 같아. 순애의 목소리에는 인정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유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나쁜 며느리였는지 깨달았어요. 유라야, 과거는 이제 됐어. 중요한 건 앞으로야. 정민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순애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어. 어떤 결정이요? 너희 집 문제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두 사람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앞으로는 함께 살자. 내가 혼자 있으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고. 정민과 유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어머니와 함께요? 그래. 새 집을 구해서 같이 살면 어떨까? 수진이도 좋아할 것 같고.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건가요? 모신다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거지. 내 돈으로 집을 사되 같이 살면서 서로 돌보는 거야. 정민이 기쁘게 말했어요. 좋아요,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마. 내가 어떻게 쓰든 상관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이라도 내 뒤에서 나쁜 말 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유라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드릴게요. 순애는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새 출발해보자. 병실의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순애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1년 후 순애는 강남구에 위치한 새 아파트 거실에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순애가 8억을 들여 현금으로 산 곳이었어요. 사름으로 구성된 넓은 집에서 정민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지도 벌써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우리 수진이 학교 준비 다 했어? 네. 오늘 시험인데 어제 할머니가 도와주셔서 자신 있어요. 순애는 손녀의 웃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수진이는 더욱 밝아졌고 성적도 많이 올랐어요. 부엌에서 유라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매일 아침 순애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이고 건강에 좋은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시죠. 오늘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두부조림도 만들었어요. 고마워, 유라야. 너 요즘 요리 솜씨가 많이 늘었네. 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정민도 출근 준비를 하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괜찮아. 유라가 같이 가기로 했어. 그럼 저녁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은 순애는 의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여사님, 혈압도 정상이고 전체적으로 건강 상태가 아주 좋아지셨네요. 가족들과 함께 사시는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유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유라야, 너도 많이 변했구나. 예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이야.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어머니를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모셔야 하는 부담으로만 생각했죠. 순애는 유라의 솔직한 말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면서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롭고 따뜻한 분인지, 수진이한테도 할머니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줘서 고마워. 어머니, 그때 저희가 정말 못되게 굴었죠. 어머니 재산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 집에 도착하니 박 여사가 와 있었습니다. 요즘 박 여사는 자주 놀러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순애야, 검진 결과 어땠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 가족들과 함께 사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그럼 다행이다. 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된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학교에서 가족 소개 발표가 있어요. 할머니 자랑 많이 할 거예요. 수진이가 밝게 말했어요. 뭘 자랑하려고? 할머니가 얼마나 멋진 분인지요. 혼자 집도 사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요가도 하시잖아요. 순애는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할머니를 너무 크게 보는구나. 정민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수진이도 할머니와 함께 있으니까 인성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저희 부부관계도 더 좋아졌어요. 유라가 덧붙였어요. 순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행복해. 이렇게 같이 살길 잘했어. 식사 후 순애는 자신의 방에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아직도 10억 정도의 돈이 남아 있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순애는 가족들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한테 말할 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유언장을 썼어. 가족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반응이었어요. 재산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순애의 건강을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정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잖아. 너희들도 마음 편하고. 어머니, 저희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중요해요. 유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애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유언장에 뭐라고 써놨는지 궁금하지? 어머니가 결정하신 대로 하세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절반은 너희한테,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그리고 이 집은 너희 것으로. 정민과 유라는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변한 모습을 보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리고 수진이 교육비도 필요하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강릉 바다에서 느꼈던 그 절망감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대신 따뜻한 가족의 사랑과 새로운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해.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순애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녁 무렵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어 있었고 정민과 유라는 순애를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었어요. 순애는 이 순간이 자신이 찾고 있던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족의 사랑,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정말 좋은 결정을 했구나. 순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을 팔고 새로운 시작을 한 그 결정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애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언제 죽냐, 저 할망구 라는 충격적인 말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너무 늦기 전에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